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만 6개월에서 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화이자 백신을 활용해서 8주 간격으로 3회 접종하는데 고위험군인 영유아의 접종이 더욱 권고되고 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영장실질 심사는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북한이 주해라는 이름의 주민들에게 강제 개명을 요구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김주의 후계설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연일 김주의 띄우기에 나선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당권 경쟁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가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 발언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김 후보가 안 후보를 겨냥해 당선 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우려된다고 하자 안 후보는 망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부터 5세 미만 영유아의 첫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백신 접종에서 제외됐던 마지막 남은 연령대가 참여함으로써 이제 접종 대상자는 전 연령대로 확대됐는데요. 영유아의 코로나 치명률이 특히 높은 만큼 방역당국은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지만 접종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만 6개월에서 4세 영유아는 840여 곳 기관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8주 간격으로 총 3회 접종이 이뤄지며 식약처가 안전검증한 화이자 백신이 투입됩니다. 겨울철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실내 마스크 의무도 해제된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영유아 접종에 나선 이유는 바로 치명률 때문입니다. 0세에서 4세 영유아의 누적 치명률은 1.49%로 5세 이상 청소년보다 높습니다. 17세 이하 입원 환자 중 5세 미만 영유아의 비율은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장애가 있거나 만성 폐심장 질환을 앓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경우 접종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온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맞아도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며 접종을 꺼리는 부모들도 있어 방역당국은 접종률 높이기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일본 나리타 공항을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승객 285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기는 유압계통 이상 신호를 확인하고 이륙 30분 만에 회항해 오후 5시 47분에 일본 나리타 공항에 다시 착륙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어젯밤 대체항공편을 통해 승객들을 귀국시켰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통치자의 신격화를 위해 일성이나 정일, 정은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한다고 하죠. 최근 북한 당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인 주혜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강제 개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김주혜의 실명을 공개하고 우상화에 나서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귀빈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의 딸 이름인 주혜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정주시 안전부 등에서 주혜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여성들을 불러내 개명을 요구했다고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같은 이름을 못 쓰게 하거나 기존에 지은 이름을 개명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김정은 집권 전인 2011년 정보당국이 확보한 평양시민 명부에서도 김정일이란 이름을 가진 38명의 주민이 개명한 흔적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의 딸은 2013년 방북한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맨이 주혜라고 불렀을 뿐 북한 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름이나 나이가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들은 김정은이 일찌감치 4대 세습을 위해 김주혜를 공개한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전문가들은 가부장제 문화가 아직 강한 북한 사회에 미성년 딸을 후계자로 보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지적합니다. 김주혜를 정권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선전선동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과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예, 보신 대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열병식에도 등장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주혜가 이제 열병식 귀빈석에서 포착됐고 아빠인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쓰다듬고 네. 환한 미소로 대답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김주혜가 엄마를 넘어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이설주나 또는 김주혜가 노동당 중앙위원도 아니고 후보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김주혜가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작년도 12월 18일 날 화성 17형 발사 성공할 때 그때 패딩을 입고 자기 아버지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본 이후로 2월 8일까지 총 5번에 걸쳐서 군 행사할 때 전부 다 동원이 됐거든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지금도 보도 자료에서 나갔습니다만 카페트를 걸어갈 때 김주혜하고 김정은은 손잡고 가고 사실상 리설주는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카페트 끝부분을 이제 따라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그 행사할 때 김주혜를 옆에 두고 김정은과 이설주가 양쪽에 나눠 서 있고 그 뒤에 이제 장군들이 병풍처럼 늘어서서 있는 사진이 이제 보도가 되고, 또 이제 아버지 볼을 쓰다듬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몇 가지 그를 보면 지금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주혜를 띄우고 있는 작년 11월 네. 중순 이후에 현재 이르기까지 띄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권력 서열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권력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앞선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백두 혈통의 상징인 백마도 공개가 됐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김일성 생일이 1912년 4월 15일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김일성이가 빨치산, 소위 말하는 항일 유격대를 이렇게 결성한 것이 1932년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이거 빨치산 기념 90주년 행사도 크게 열병식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백두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얀 머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얀 백마하고 같이 이제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이가 바로 실제로는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백두산 근방에서 태어났고 활동 영역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병식을 유심히 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열병식 할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백마 종대였습니다. 백마 종대가 지나가고 과거의 부대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최신 무기가 제일 뒤에 나오는 걸 아마 보셨을 텐데 네. 그 말의 의미는 바로 김일성이의 백마 종대, 김일성이가 탔던 그 백마, 그것이 전체를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다. 백두혈통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서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예,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김주혜, 그러니까 주혜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이제 세습에 이어지겠다, 그러니까 우상화를 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현재 이제 첩보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혜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하고 개명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과거를 되돌아보면 김일성 때도 일성이라는 이름은 전부 다 못 쓰게 했고 그 네. 뒤에 이제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은 전부 다 이제 못 쓰게 했으니까 다 개명을 강요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김주혜도 혹시 그런 작업이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주혜는 2013년생이고요. 자기 오빠인 이제 아들로 이제 판단이 되죠. 네. 김정은의 아들로 판단되는 이가 2010년생이고 그리고 이제 2017년생도 있단 말이죠. 성별은 알 수 없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2010년생인 아들의 큰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딸로 넘어가는 북한의 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도 그 예전에 이제 김정은 시대만 하더라도 형인 김정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뭐 개명을 하라든지 못 쓰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래 위로는 이제 그럴 수는 있죠. 이제 네. 직접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되면 그 지도자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김주애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아주 함부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못 쓰게 하는 건데 이건 지금 일부 보도에 나온 것이지만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이제 할지 안 할지는 더 두고 봐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김주애가 2013년생이라는 거 그리고 이름이 김주애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예. 네. 북한 사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 극소수를 빼고 아직까지는 그냥 존귀하신 분, 존경하는 분으로만 알고 있지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이름이 뭔지 북한 주민은 모르거든요. 이러면은 이것을 후계자를 공식화하려면 결국 이름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남아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과정까지 확인이 되면 아 이거는 4대 세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후계자 지목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네. 말씀인 것 같은데 후계자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김주애를 띄우는 거에 이렇게 열중을 하는 건가요? 김주애를요. 작년도 12월 18일 날 화성 17형 발사할 때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12월 27일 날 화성 17형 그 발사 성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 포상할 때 네. 같이 나와서 사진 찍을 때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하기는 12월 31일 날 했지만 노동신문에 이제 보도된 것은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화성 12형하고 화성 17형 병기고 그거 탄두를 보관한 곳 그것을 이제 시찰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했고 2월 7일 날은 북한의 장군들 숙소 찾아가지고 같이 하는 거 그것도 네. 보여줬고 2월 8일 날 이제 그 건구절 행사에 이제 이렇게 동원이 됐는데 전부 다 군 관련 행사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내적인 의미하고 대외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대외적인 의미를 한번 보세요. 대외적인 의미는 우리 내뿐만 아니라 우리 딸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핵포기하지 않는다. 미국 잘 들어라. 또 한국 잘 봐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대내적인 의미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냐. 그렇지만 이렇게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하는 거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아마 힘들 거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영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식들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 힘들고 배고프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외적 메시지와 대내적 메시지가 동시에 포함된 고도의 메시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 김정은 유고 시에는 김여정이 할 것이다라고 네. 이제 저희가 많이 분석도 하고 네. 보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김주애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있어서 김여정은 이제 뭐 뒤로 물러나는 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11월 18일 작년도 화성 17형 쏘고 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여정이 아주 굉장히 도드라지게 이렇게 그렇죠. 부각이 예. 됐는데요. 그 이후로 김주애가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사실상 김여정은 북한의 모든 매체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심히 보신 분들은 2월 7일 날, 2월 8일 날 두 상황을 볼 때도 김여정은 사진 나온 게 저 한켠에 옆에 서서 박수 치는 모습 그 정도만 나와 있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여정이 다음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우리 한국 사회나 다른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 김정은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특히 같은 여자인 이설주로 봐서는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조선시대의 궁중암투가 여기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김주애를 이번 한 두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띄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이 옛날에 그런 권력을 이렇게 찾고 그것이 또 조선중앙통신이나 또는 노동신문에서 가장 큰 지면을 할애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지요. 네, 김주애가 작년 12월부터 이제 주요 공식 행사에 등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열병식에 이어서 광명성 절에도 참석을 할지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일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광명성절이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생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김정일이가 1942년도 2월 16일 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광명성절에 어떤 행사를 김정은 주도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우선 남아 있어요. 사실상 김정은 등장 이후에 지금까지 13번에 걸쳐서 이 열병식을 했거든요. 그중에 열병식 하면서 김정은 스스로의 그 육성 연설을 한 것은 5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에 2월 16일인데 사실상 2월 8일 끝나고 난뒤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김정일이 태어난 뭐 꺾어지는 해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준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 이게 행사를 김정은 주도로 큰 규모로 할 건가 하는 것이 우선 남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김주의 등장 가능성도 좀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만일에 이제 하게 된다면 이거는 정치적인 행사거든요. 여기에도 김주애가 등장한다라고 하면 4세대 세습자로서의 위상 또는 위치 굳히기 이런 데 좀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실장님께서 첫째가 이제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이제 사회 체제 특성상 보통 이제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을 제쳐두고 김주애가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은 첫째 아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이렇게 등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거겠죠. 옛날에 이제 김정은도 그렇고 김여정도 그렇고 어렸을 적부터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째 아들이 지금 유학 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이게 후계자인데 후계자를 이렇게 일찍부터 이렇게 내보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여전히 김정은은 이제 나이 겨우 40밖에 안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모습으로서 또는 궁중암투의 어떤 뭐 그런 모습으로서의 김주애를 등장시킨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만일 두 번째 이제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아들이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도 없고 사실상 조금 이제 차세대 어떤 세습자로서의 어떤 결함이 있다. 거기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김정일이의 2월 16일 날 강명성절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계속 이제 이어질 텐데 4월 25일 날은 또 자기 할아버지 생일날이고 그 뒤로도 이제 여러 행사들이 북한에서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 행사 말고도 정치 행사에 김주애가 등장하게 되면 이것은 김주애로 4대 세습이 굳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칠레 중남부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일주일 넘게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5.5배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고 6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항공기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칠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미국이 보낸 항공기입니다. Llegó ayuda de Ecuador, de España, estamos gestionando de Portugal, de Estados Unidos. No estamos solos en el mundo. 국제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시작된 칠레 중남부 지역 화재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30도 이상의 고온과 강풍까지 겹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24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서울의 5.5배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건물과 주택이 파손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Porque también dos hijas perdieron su hogar. Ellas son jóvenes, pueden recuperar sus cositas. Uno ya está un poco avanzada en edad ya. 생필품 품귀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급한 칠레 정부는 이재민들에게 비상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추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방화 혐의자 30여 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총괄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린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물꼬를 틀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 관리하던 자금 좀 북측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까? 검찰은 어젯밤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가 받는 혐의는 대북송금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입니다. 김 씨는 2021년 쌍방울을 떠나기 전까지 자금 흐름을 총괄해왔는데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세세한 내용은 금고지기가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회장 공소장에도 김 씨는 500억 원대 횡령 배임과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대북 송금 규모와 경위, 자금 출처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규명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 씨는 변호사비 대납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환사채 발행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씨, 어떤 인물이고 이번 수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김모 씨는 재경 총괄 본부장을 1년도 아니고 한 10년 넘게 했다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김성태 회장과는 인척 관계입니다. 매제라고 하니까. 예. 그런데 그런저런 타이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 회장보다 구체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김 회장의 주요 혐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외환거래법, 자본시장거래법 위반에다가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자금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러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그 김 본부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범으로 기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늘 열립니다. 구속 여부 결정 어떻게 네.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전달했다고 하는 자금에 관련된 뭐 출처나 목적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가담을 했는지, 그리고 또 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관련돼서 묵히 물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혐의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수사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관련된 그 태도에 관련돼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 판단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방금 이제 수사에 협조하려는 태도가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진 귀국해서 이렇게 수사에 자진 귀국했다는 것은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그 작년 5월 달에 쌍방울이 수원지검의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건네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자 직후에 5월 31일에 김 회장이 싱가포르로 출국을 했거든요. 아마 김 본부장도 그때쯤에 이제 태국으로 출국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검거는 김 본부장이 먼저 됐어요. 김성태 회장이 올 1월 10일에 검거가 됐는데 김 본부장은 작년 12월에 검거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김 본부장은 송환을 거부해가지고 그래서 태국하고 소송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뒤늦게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혀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 본부장의 본인의 의사로 이렇게 자진 귀국한 것이 아니고 김성태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 귀국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쌍방울에서 더 이상 조직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은폐하지는 않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또 새로운 그 국면으로 전개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성태 전 회장 최근 이제 김 씨에게 귀국해서 다 증언을 하다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시나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김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인척 관계고 상당히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사람
사람이 지금 검거가 돼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을 경우에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과 중요한 진술들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김성태 전 회장에 관련된 부분하고도 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술의 범위에 관련돼서 이제 조절을 좀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먼저 나서서 이 부분을 다 진술하라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경의 변화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재명 그 대표라든지 이런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혼자서 혹시 책임을 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전부 제공하라는 그런 심경의 변화가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보낸 돈 800만 달러죠? 800만 달러가 어떻게 누구에게 그리고 왜 보내졌는지가 낱낱하게 밝혀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진술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거의 다 밝혀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대가성이 있는지 과연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인데 제가 봤을 때 800만 불 중에 그 500만 불은 제3자 뇌물죄가 될 것 같거든요. 예컨대 두산이 그러니까 성남 FC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 두산이 쌍방울이라고 하면은 성남 FC는 경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돈은 북한으로 갔지만 그 돈을 그 경기도가 줘야 될 돈을 대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기도가 받은 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3자 뇌물죄는 계속 그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청탁이 부당한 직무 집행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정부의 그 승인도 없이 돈을 보내는 것이 정당한 직무 집행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역시 빼도 박도 못하게 제3자 뇌물죄가 걸릴 것 같고 300만 불은 더 심각한 게 이것은 경기도를 위해서 대납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그 방북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본인을 위해서 대납을 갖다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제3자 뇌물죄도 아니고 직접적인 뇌물죄 더군다나 이 금액이 300만 불이면 요즘 돈으로 뭐 한 35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특가법상의 뇌물로 의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뇌물죄, 제3자 뇌물죄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김 씨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날지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한 부분들의 진술을 금고지기 어떤 김 전 본부장한테 뭐 이렇게 좀 밀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은 김 전 본부장이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진술을 뭐 구체적인 증거에 관련돼서도 진술서로 지금 가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실질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무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진술과 그 자료들이 나온다면 진술이라든지 앞으로의 그 이전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장동 의혹 관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에 검찰에 다시 소환된 이재명 대표. 새로운 증거가 없었다면서 검찰 수사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 예, 뭐 이재명 대표는 세 번째 검찰 조사에서도 사실상 진술 거부를 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다시 또 소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가능성이야 언제든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2번 검찰에 소환된 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장 김만배 나무 유동규 씨나 정진상 김용 씨 같은 경우에 검찰에서 몇 번이나 그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겠습니까? 구속된 이후에도 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한 10번씩은 소환을 갖다 해가지고 조사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장 위에 있는 그 이재명 대표가 단 2번만으로 소환을 끝낸다 이거는 오히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를 부를 것 같지 않은 것이 지금 대충 물어볼 것은 다 물어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어봤더라도 그 답변이 미흡하면 다시 불러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게 그 수사거든요.
하지만은 또 그 불러봤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난 말 안 한다, 난 법정 가서 이야기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실 것이니까 아마 이제 더 이상 부르지 않고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기소를 한다든지 그런 그 다음 절차로 넥스트 스텝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르면 이번 주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라는 전망들,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혐의들을 부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은 관련된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고 캐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된 그 구속영장에 관련돼서는 그 지금 대장동 사건 그리고 대북송금 성남 FC에 관련된 사건들까지 모두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검찰이 조만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비열한 망나니 짓을 하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한데 묶어 이른바 쌍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기자간담회를 연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소환에 이어 영장까지 청구하는 건 정적 제거용 정치영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장 청구 얘기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 짓입니다. 또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을 감안해 이번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재적의원 180명의 찬성이 필요해 169명의 민주당은 정의당 도움 없인 패스트트랙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은 찬성하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엔 신중론을 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회의실에 물가와 같은 경제 지표가 표시되는 상황판을 설치해 민생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실시간 경제위기 센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경제위기 상황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년째 김 여사를 스토킹 중이라며 경제위기 상황판과 쌍특검 모두 이 대표 방탄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명방위 상황판 제1메뉴로 올라있는 빛바랜 특검 주장에서 리더 하나 잘못 둬 절벽으로 떨어지는 민주당을. TV조선 이광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들이 오늘 오후 제주에서 첫 합동 연설회를 갖습니다. 선두권으로 알려진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탄핵 발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대권 욕심이 있는 후보라며 대통령 탄핵 사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당이 깨지고 차마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안 후보는 이를 망상이라고 반박하면서 어떤 정신 상태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본인이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께도 그렇고 당원들께도 그렇고 정말로 신뢰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이준석계로 불리는 천하람 후보도 정치적 금도를 언급하며 김 후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아무리 본인의 지지율이 조급해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김기현 후보님께도 조금 더 차분하게 가자. 이에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대통령에게 칼을 겨눌 수 있다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안 후보의 이상민 장관 해임 요구나 지난해 대선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윤석열 찍은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란 안 후보의 발언도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탈당과 합당을 수시로 하셨고 또 탄핵을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분께서 말씀하시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하는 전국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 등 본경선 일정에 돌입하는데 탄핵 발언과 같은 쟁점을 놓고 두 후보 사이 충돌이 더욱 거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오늘부터 열리는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 경선 일정에 돌입합니다. 본격적인 당권 경쟁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사이에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 사이에 이때 아닌 탄핵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토론회 발언이 발단이 됐었는데 자,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면 대통령은 다음 대선 나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당이 깨지고 결국 그래서 차마 입에 올리기 쉽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자초해서 겪었습니다. 탄핵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너무나 지금 조급하고 본인이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신뢰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분이란 몰라도 그동안 탈당과 합당을 수시로 하셨고 또 탄핵을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분께서 말씀하시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결국 금기어에 가까운 탄핵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탄핵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1년도 안 되고 이제 9개월 정도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단어인 게 맞아 보입니다. 예. 근데 뭐 그거를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의문이 가는 점은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을 했던 심평 변호사는 탈당을 언급했단 말이죠. 그렇죠. 뭐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 그러더니 이번에 이제 급기야 탄핵까지 나왔어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찍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찍었을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 달라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공포 마케팅을 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게 지금 김기현 후보 측의 주장에 의하면 당원 6천 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많이 앞서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극단적인 공포 마케팅까지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아무리 마케팅을 하더라도 조금 적절치 않은 단어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민주당이 보시기에 정말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조금이라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탄핵이란 자체는 불행한 일입니다. 국가가 불행한 일을 어떻게 입에 거론하는지도 모르겠고 예. 정말 걱정이 커요. 국민의힘은 따지고 보면 집권여당이고 그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되실 분들께서 저렇게 정말 민심보다는 윤심의 영매에서 저렇게 정상적인 발언들을 해야 될 텐데 비정상적인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총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런 이제 시작이 탁 되자마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전당대회 자체가 그 정당민주주의의 순수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도인물 정책으로 어떤 선거가 치러지는 게 아니라 구도부터 처음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그런 구도 싸움이 이미 용산에서 개입한 부분들이 있어서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게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물 경쟁을 정책이나 비전 제시가 아니라 결국엔 또 윤심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을 보면서 본인도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말할 자격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뭘로 탄핵을 하죠? 뭐가 있나요? 본인이 아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봐도 좀 말하자면 과한 발언이다. 그리고 그 안철수 의원을 흔들고 싶은 건 있을 겁니다. 민주당 하고 있었고 근데 뭐 보수로 왔었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지만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는 더 이상 이제 좀 그 용산, 윤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좀 안 꺼내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서도 더 이상 이 국민의힘 그 당무에 개입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너무 불공정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실이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 측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딱 중립선언을 하셔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중립선언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글쎄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중립선언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원래 그 뭐랄까요? 뭐 역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전당대회는 당내 선거로서 이번에는 이제 당원들을 상대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만 당권 주자들 사이의 경쟁이라서 거기에 뭐 원래 대통령실이 관여를 그전에도 뭐 적극적으로 한 적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 뭐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중립선언 자체가 적절치 않은 상황인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좀 있죠. 사실은 어떤 연대라는 표현을 놓고 전당대회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라라는 경고성 멘트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전당대회는 매우 특이하게 대통령실이 자꾸 등장하고 대통령실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게 전당대회에 뭐 영향을 미치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그 대통령실은 그만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통령실 그만 등장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김 후보의 탄핵 발언 논란에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은 관여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선을 긋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두고 앞서서 윤한연대를 이야기했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한 공격을 가했었잖아요. 근데 윤한연대와 탄핵, 자, 두 단어의 그 경중이 뭐 어떤 게 중요한 것인지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자, 이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것을 두고 자, 이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미 그 컷오프 되기 전부터 당무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틀림없이 그랬어요. 국민들한테. 저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정말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을 합니다. 전당대회는 가장 큰 당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건건 말하자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었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그랬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대통령실이 발언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윤한연대를 했더니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하면서 정무수석까지 보냅니다. 이 정도로 불쾌감을 표시했던 용산이 왜 김기현 의원의 탄핵 발언에 대해서 가만히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직도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컷오프 때까지는 그래도 좀 당무에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본선에 들어가는 순회 경선에서도 김기현 의원의 대통령의 탄핵 발언에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더 불공정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의 중립선언도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김영남 의원님 말처럼 대통령실이 갑자기 중립선언 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정당민주주의 대해서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한 말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당무 개입하지 않겠다고 국민들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당무 개입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국민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신뢰하겠냐? 결국에는 이 신뢰 자체가 국민의힘의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예.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 서 부대변인께서 그 김기현 의원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때 이제 찬성표를 던졌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김기현 의원은 울산시장이었기 때문에 또 투표권은 없었고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맞습니다. 예. 의견을 얘기했다 얘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제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준석계로 꼽히는 천하람,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 네 후보가 모두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친윤계인 박성중, 이만희, 이용 이 세 현역 의원은 고배를 마셨는데요. 자, 이 컷오프 결과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부에서는
뭐 이른바 친윤계의 부진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이준석계의 후보 4명은 처음부터 스크럼을 딱 짜고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홍보도 하고 인지도를 높일 기회가 많았고 그리고 후보 면면이 일단 대중 인지도가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방송 등의 언론 매체 출연을 통해서 대중 인지도가 일정 수준은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고 이번에 컷오프된 그 후보들 중에 특히 현역 의원들이 이제 관심의 대상인데요. 왜 현역인데 이렇게 8명을 뽑는 컷오프도 통과 못했느냐. 이건 뭐 현역 의원들이 여의도에서는 대접도 받고 힘을 씁니다만 이런 전국 단위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중 인지도가 떨어지는 현역 의원들은 비현역만도 못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전국 단위로 놓고 볼 때 자기 지역구에서는 인지도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전국 단위로 볼 때는 누군지 모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친윤을 포방하는 후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표가 분산되는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일반 당원들도 어느 후보가 친윤 후보인지를 정확하게 가려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컷오프가 끝나고 본선이 진행되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확연히 드러나겠습니다만 컷오프가 진행되는 단계까지는 뭐 누가 친윤인지 비윤인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컷오프 결과는 철저하게 대중 인지도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이준석계 후보들의 약진 전당대회 본선에 많은 영향을 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윤심이 곧 당심이다 라고 시작했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입니다. 그런데 윤심이 당심이 아니란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당원이 주인이라고 끊임없이 말로만 해왔지만 당원에 대해서 주인 대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떤 정치인들은 어떤 권력에 줄 세워서 하나의 단일 대우로 가는 것들이 여의도 정치인들은 그게 좋겠죠, 권력자들은. 하지만 당원들은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 자율성, 주인의식 이런 부분에서 당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준석계의 어떤 약진의 의미지 않을까. 저는 이런 약진들을 보면서 정당 그리고 정치라는 사람들은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오만하거나 뭔가 당원들을 말로만 위하고 말하자면 당원은 무슨 부하 부리듯이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게 다 그 민심의 바다에서 다 수장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묶어서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법을 추진합니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이번 특검은 진영과 정쟁을 떠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만 특검하기는 민망했는지 지난주 법원 판결로 의혹이 해소된 김건희 여사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자, 지난주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을 두고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주장을 한편에 국민의힘은 주가 조작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명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검이라는 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필요한 게 특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봐서도요. 국민적인 상식선에서 왜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지, 소환도 하지 않지, 왜 압수수색도 하지 않지, 조사하지 않지. 이거는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상식, 눈높이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권력을 정말 정의롭게 사용하느냐라는 데서는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아니다.
라는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재판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런 게 왜 판결문을 왜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1, 2차 부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은 면소를 해준 것이고 2차, 3차, 4차, 5차까지 했을 때 2010년 10월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김건희 여사의 통정거래로 보이는 것들이 이미 재판 과정에서는 유무죄를 따져야 된다라고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유죄성이 높다. 그러면 그 사실이 드러났으면 검찰은 나서서 수사를 해야죠. 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만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법 앞에 제외가 돼가요. 특혜를 누린다면.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을까요? 국민들의 여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수사하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는 검찰은 수사를 해야죠. 안 하니까 특검 해야죠. 이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 의원께서는 예전에 이제 검사 생활을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이거 잘 아실 텐데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특검 추진 사안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일단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제 뭐 구속영장 청구 등 현실화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맞불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자 아니면 권력자 주변에 있는 사건 관계인들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 사건의 경우에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특검이 수사를 하는 건데 대장동 관련 수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주장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딴 사건도 좀 열심히 해라. 이 사건만 열심히 하지 말고 이런 주장인데 여기다 대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죠. 물론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중에 소위 얘기하는 50억 클럽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는 거라 특검의 수사 범위에 있어서 양당 간에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대장동과 관련한 특검 주장은 논리적으로 아예 특검 제도의 존재 이유와 좀 충돌하는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뭐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니까 권력층에 대한 수사라는 측면에서는 논리적으로 말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사건 내용을 좀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잘한다고 해서 계좌에 돈을 넣어서 맡겼다는 이모 씨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게 확인됐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1년 넘도록 수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정말로 특검을 추진할 정도로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때 야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을 2021년 3월인가요? 4월에 그만뒀으니까 정권이 바뀌길 때까지 1년 넘게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기소를 했겠죠. 증거가 있다면. 본인들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도 기소를 못했던 사건을 야당이 되니까 이제 특검하자는 것도 논리적으로 좀 모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망자가 3만 3천 명을 넘어선 튀르키예 대지진은 남동부 가지안테프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진앙에서 1km 정도 떨어진 마을로 들어가 고통에 신음하는 주민들의 삶을 둘러봤습니다. 튀르키예 현지에서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 덮인 산을 등지고 자리 잡은 작은 마을 가지안테프주 아타라르. 마을 한가운데 있는 이슬람 사원은 부서졌고 일부 주택은 원래 모습을 알 길이 없습니다. 뒤로 보이는 2층짜리 주택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곳곳엔 공책과 학용품, 물통 등 이 집에 살던 아이들의 흔적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 진앙에서 겨우 1km 남짓 떨어진 ma을로 주민들은 7.8 규모의 강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Kapıyı açmaya gittim. O anda beni tablo üstüme çöktü. 이 마을에선 현재까지 수십 명이 사망했고 며칠 전까지도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 공급도 모두 끊겼습니다. 이 마을에서만 이재민이 1000명 정도 발생했는데 이재민을 위해 설치된 임시 텐트는 7개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이재민들은 머물 곳 없이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텐트마저 없는 이재민들은 집 밖에 간이 천막을 만들거나 차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큰 도시와 달리 아타라르 같은 작은 마을에는 정부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Battaniye, odun, soba, çocuklara şurup. 살 길이 막막한 주민들은 자원봉사자와 정부 손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예, 동상 위에 시위대가 올라 삼색 깃발을 들고 있는 이곳은 프랑스 파리입니다. 지난 주말 프랑스 주요 대도시에서는 프랑스 정부의 연금 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 현장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크게 열린 이날 시위대는 파리 나시옹 광장에 있는 공화국의 승리 동상에 올라 삼색기를 흔들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자동차를 불태우거나 거리 광고판을 부수는 등의 과격한 행동으로 경찰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또 파리 오르르공항 관제사들이 이날 시위에 참가하면서 주말 이륙 예정이던 항공편의 절반이 취소되었습니다. 시위대는 마크롱 정부가 정년퇴직 나이를 현재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사회보장 부담기간도 1년 더 늘리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반발이 상당한데요. 이렇게 반발이 큰데 연금 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예, 프랑스도 은퇴자 수명이 늘어나고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연금 문제가 오래전부터 경제적인 불안 요소였습니다. 이웃 나라인 독일과 스페인, 이태리 등의 정년퇴직이 67세인 것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는 62세여서 정년 나이를 올리고 연금 재정도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개인의 퇴직을 연장시켜서 더 일하게 만들고 개인의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연금 개혁은 우리나라도 당면한 문제여서 이번 프랑스 연금 개혁 추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도 포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4.3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이맘때 기온을 웃돌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1도, 부산 10도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먼지 때문에 답답하셨죠?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만 세종과 충남, 전북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인천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남부 지역에 내리는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앞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점차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20cm가량의 많은 눈이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에는 주 중반까지 눈이 이어지겠고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떨어지면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